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에 등장했던 근대 과학에 대한 이해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동양사회에서 격치라는 용어가 서양 과학을 지칭했지만 이 단어가 단지 서양 과학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격치에는 동양 과학도 포함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서양 과학의 뿌리로서의 동양 과학이라는 의미도 내포했지요. 이른바 서학의 중국 기원설로 정의되는 논의입니다. 이 격치는 선교사들이 전한 서양의 뛰어난 역법과 수학, 그리고 무기 제조술 등을 포괄했는데요.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자부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격치는 근대 서양 과학의 자연관과 물질관, 세계관과 매우 다릅니다. 격치는 음양오행의 물질관과 천지인 합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기운행으로 자연의 그러함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음 속에 양이 있고 태양 속에도 음이 있다 와 같이 경계지어 구분할 수 없는 물질관과 음양오행이 상생과 상극을 통해 조화를 추구한다는 운동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격치는 꼭 물질 세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그러함에 기대어 삼강오륜, 사단칠정 등으로 요약되는 유교의 윤리, 사회 위기의 이념적 기반이기도 했지요. 서양 근대 과학은 전혀 달랐습니다. 1543년 태양 중심설이 제기된 이래 과학혁명이 시작됐고 150년 이상의 혁명 과정에서 근대 과학은 연구 대상인 자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자연은 분해되고 분석 가능한 기계로 비유되었지요.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은 현상을 물질과 그것의 운동만으로 세분하고 각각을 분석,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자연이라는 공간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 심지어 창조주조차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적이나 마술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연을 정량화해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더 많은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생물학만이 정량적 세계로 접어들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런 자연관과 우주관 그리고 운동관을 바탕으로 서양의 자연 철학자 및 과학자들은 자연의 각종 현상들을 낱낱이 분해하고 실험실에서 재현했습니다. 운동 및 변화 원리를 수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이론 체계를 구축했지요. 또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관념도 생겨났습니다. 조선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 역시 근대 과학 소개와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과학 소개는 기본적으로 선교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요.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격치라는 용어에는 창조주의 설계에 따른 자연세계를 내포했지요. 이런 기독교적 자연관은 18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수집해온 한역 과학기술 서적들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역 서양 과학서의 번역을 주도한 서양 선교사들은 그들이 번역한 많은 서적들, 특히 지리와 관련된 서적들에서 기독교적 창조설을 강하게 투영했습니다. 천체나 천문 현상을 교리에 입각해 강조하거나 천지 만물은 태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상제가 만들었다고 기독교의 창조주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지한계몽술과 같이 과학기술의 이 문제를 위해 쓴 책에는 노골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어요. 세상의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등을 설명하며 신을 찬미하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지요. 이런 선교사들의 활동은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학습한 서재필, 심지어 세례를 받은 윤치호 같은 지식인들에 의해 더 확산되었습니다. 앞에서 근대 생물학을 창조주의 설계로 소개한 독립신문이 좋은 예입니다. 서재필이 주필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독립신문의 이런 논조는 지속되었지요. 아펜젤러가 주관이 된 다음 게재된 신구문답이라는 논설은 조물주의 능함을 찬미하노라. 하나님은 능히 태양으로 모든 별을 형용한다 하였으니 그 뜻이 넓고 끝이 없어 세상 사람이 가히 배울만 하다고 썼습니다. 이 글은 근대 천문학을 근거로 태양계의 형성 과정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독립신문의 기사는
태양계의 형성을 창조주의 설계로 설명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력을 창조주의 창조하신 기계의 설계로 보기도 했지요. 더 나아가 이 중력이 어그러지면 다시 개벽이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던 독립신문을 통해 서양 근대 과학의 이해란 기독교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 자연관은 18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더 강화되기도 했지요.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서 동양의 전통 자연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근대 과학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서양식 학제의 도입 및 수립과 교과서의 출현으로 대한제국의 학습체계는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아동들의 지식 구축과 축적 과정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했지요. 대한제국 학부에서 처음 펴낸 국민수학 독보는 모두 41절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글자를 익힐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물 변화, 시계, 바람, 벌 키우기 등을 소개했지요. 낙타와 악어와 같이 신기한 동물도 공부했습니다. 고래잡이도 배웠고요. 그리고 원소도 배웠습니다. 또 수학도 익혔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 연산을 숫자로 계산하는 필산과 함께 주판을 놓아 계산하는 주산법도 익혔습니다. 이 국민수학 독보는 아직 연령에 맞는 학습 단계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안해 다음 해인 1896년에는 학습 심화 정도를 달리하는 심상수학 권 1에서 3이 출판되었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생물학에서 다른 내용 이외에도 콩, 면어, 청어와 고래, 멸치, 석유 등의 기름, 소금, 숯, 눈, 소용돌이, 시계 보는 법 1, 2 등에서 나타납니다. 시계 보는 법은 특히 1일 24시각, 1시각 60분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 표준 시간 도입에 따른 조치로 보이지요. 다음 학년에서 배우는 심상수학 3권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생물학과 관련된 내용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와 도, 산과 하, 밀봉, 지구의 회전, 사계절, 양생, 배와 무기, 군사 등이 등장했지요. 회와 도는 지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권에 산과 물이 포함되어 내용이 이어집니다. 3권은 이 권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특히 시계 보는 법과 연계되어 지구의 회전, 즉 자전과 공전, 그리고 내계절의 변화를 공부했지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학년의 학습과 연결되어 점차 심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890년대 말 소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교재들에 소개된 자연은 이전과 전혀 달랐지요. 교수님, 그렇다면 교과서엔 더 이상 전통 자연관이 담겨 있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교재에는 천지인 하빌과 음양오행의 유기적 자연, 이기의 모호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연이 끝없이 나누어졌습니다. 끝없이 나누어진 각각을 분석하고 그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했지요. 마치 기계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교과서에 소개된 자연은 전통 사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공간, 자연이었지요. 이 공간과 인간 세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윤리적 기반도 아니었고 백성의 노여움으로 움직이는 곳도 아니었지요. 물론 창조주의 설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 같은 움직임만 존재했습니다. 관찰하고 재현하고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규칙성만이 존재하는 세계였지요. 대한제국기 창조주의 설계가 가득한 선교사들의 자연이 비록 같은 시대에 존재했지만 학부에서 출판한 교과서에는 기계적이고 유물론적인 자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대한제국 사회의 근대 과학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과학의 목표와 정의, 일제에 의한 과학에서의 조선인 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